소드 아트 온라인의 대단원이라고 일컬어지던 엘리시제이션이 완결을 했다. 엘리시제이션이 끝나자마자 프로그레시브라는 애니메이션 제작이 발표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쏘아온 연금이 끝나지 않은 무한궤도를 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2010년대를 상징하는 라이트 노벨이자 이세계물의 대표작인 소드 아트 온라인이 엘리시제이션이 쏘아온 웹 연재판 기준 최종 에피소드였다는 점, 프로그레시브가 리부트하는 이야기라는 점에서는 한번 끝을 보고 다시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하나의 끝이 도래하고 또 다른 시작을 앞두고 있는 지금 쏘아온을 대표로 하는 이세계물에 대한 재정리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 그렇다. 사실 그냥 내가 정리하고 싶단 소리다. 어떻게 이세계물은 양산되어 오면서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는가? 오늘은 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이세계물 특유의 큰 유행은 소드 아트 온라인의 대흥행과 함께 시작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일본 특유의 모바일 문화가 만들어낸 모바일폰 기반 넷 접근성의 상승과 창작물 중 기술적 접근도가 낮은 텍스트 기반의 컨텐츠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던 장르가 이 이세계물과 게임 판타지였기 때문이다. 다만 이런 의문을 표하는 사람도 있다. 소드 아트 온라인은 이세계물이 아니고 게임 판타지물인데 왜 소드 아트 온라인이 이세계물에 영향을 줬냐? 사실 쏘아온은 스토리 컨텐츠 내용을 기준으로 말하면 이세계물은 아니다. 키리토는 현실에서 게임을 구분하지 못해 칼을 뽑아려드는 사회부적응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게임을 하는 것이나 가상현실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지 별세계 판타지 세상으로 넘어갔더니 흠존무한 능력으로 이 세계를 깽판치는 고등학생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순점은 당시 이 세계물을 만든 사람들이 소드 아트 온라인을 보고 따라서 이 세계물을 작성한 게 아니라 웹소설로서 만들어지던 큰 시류에서 이 세계물과 게임 판타지 장르가 주류로 자리를 잡고 있는 과정이었고, 그 선두에서 소드 아트 온라인이 성공적인 애니화를 통해 그 시류의 대표작으로 인식된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을 심리 용어를 빌려 설명하자면 초두 효과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라이트 노벨이라는 것이 처음 받아들여질 때 편의상 출판사 브랜드명인 엔티 노벨이라고 불렀다던가, 게임 쪽에서 다크 소울 같은 게임을 그냥 소울 라이크라고 장르로 잡아서 표현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다. 이세계물과 게임 판타지물이 엄연히 다른 장르이지만 뿌리가 같다는 특징이 있는데, 과거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랑을 받은 바 있었던 일본 판타지 JRPG 작품에 깊게 영향을 받았다. 일본은 과거 비디오 게임 시장에서 JRPG라는 장르를 크게 사랑했다. 그 장르 내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시리즈가 드래곤 퀘스트와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작품은 이후 일본의 판타지 컨텐츠라면 장르 불문하고 강하게 영향을 줬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초두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J.R.R. 톨킨의 반지의 제왕 시리즈가 크게 사랑을 받았고, 톨킨의 판타지 세계 영향을 깊게 받아서 작성된 드래곤 라자가 한국의 판타지 소설 시장의 상징적인 작품이었기 때문에 한국의 판타지 소설 시장에서 판타지 설정은 톨킨을 기반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과 같은 이치다. 사적으로 일본의 파판이나 득해도 결국 따지고 들어가면 톨킨의 판타지 영향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도 어떻게 보면 톨킨의 영향이긴 한데, 아무튼 즉 일본의 서브컬처 컨텐츠의 주 소비층들은 판타지 장르에 대한 친숙도가 이런 일본의 JRPG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게임 판타지와 이세계물은 비슷한 시기에 유행하면서 같은 기반을 두고 성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판타지가 아닌 이세계물인 상황에서도 게임적인 시스템을 적용해 비슷한 작품의 경험을 유도하는 덤만추 같은 작품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가령 데스마치에서 시작하는 이세계 광산곡처럼 게임 판타지와 이세계 판타지가 섞인 작품도 존재하는 것도 이러한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장르가 유행하게 된 이유는 글을 작성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깊은 자료조사 없이 친숙한 경험을 기반으로 쓰기가 쉽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별도의 학습 없이 세계관 이해 없이 감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쓰는 사람도 쉽고 소비자도 쉽다라는 이 강점이 소비자와 창작자의 니즈가 부합하게 됐고, 일본 웹소설 시장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판타지 장르는 중세 배경에서 마법 속의 드래곤들이 나는 엘프랑 드워프가 있는 판타지 세상이라는 철편일률적인 배경을 지향하게 된 것이다. 물론 제대로 된 작품들은 이러한 판타지 세상을 영향받지 않기도 하고, 설사 영향을 받더라도 재창작하는 과정에서 자기만의 독자적인 세계관을 구축하기도 한다. 하지만 넌 아니다 이 악마. 다만 소비자와 창작자의 니즈를 충족한 결과 장르의 바닥을 담당하는 양산형 컨텐츠가 대부분 이 시절 JRPG 작품에서 대충 가져다 쓴 것 같은 애매한 물건이었다는 게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어쨌든 JRPG라는 친숙한 문화 기반 덕분에 소비자와 창작자의 수가 충분했고, 웹소설 시장은 워낙 많은 작품이
작품들이 만들어지는 이런 토대가 있었는데, 이러한 토대는 2010년대 일본 서브컬처 시장에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크게 주목을 받게 된다. 앞서 이 세계물이 양상될 수 있었던 이유에 창작자도 소비자도 많았다. 이거는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큰 강점이다. 문화 콘텐츠 상품은 상품으로서 상당히 변수가 많은 상품인데, 한 사람이 라이트 노벨 두 작품을 사서 읽었을 때 어떤 작품은 책값의 2배를 내도 아깝지 않은 수작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한 작품은 돈 주고 사는 게 아까운 졸작일 수가 있다. 이렇게 문화 콘텐츠라는 건 재화의 가치가 효용 가치를 따라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이 돈 주고 사서 만족할 수 있냐 만족할 수 없냐가 읽어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는 얘기다. 이래서 영화나 게임, 애니메이션 같은 문화 콘텐츠를 즐기고 망작이라고 까는 유튜브 콘텐츠가 성장할 수도 있는 거다. 한번 되어본 사람들이 많거든. 그만큼 문화 콘텐츠라는 건 비즈니스 측면에서 항상 불확정성을 갖고 있기 마련인데, 이 세계물은 이 세계물이라고만 하면 일단 고정적으로 보는 소비자가 있고 꾸준하게 창작물이 만들어져서 그 중에 선별할 여지가 많은 장르였다. 그래서 사업적으로 일정 수준의 작품만 선별해서 만들어낸다면 일정 수준의 수익이 보장될 수 있는 장르적인 콘크리트가 있었는데, 이 콘크리트가 바로 양산형 메타의 막강한 무기가 된 것이다. 그리고 양산형 이 세계물들이 꾸준히 소설로 만들어지고 그러한 작품들이 꾸준히 소비되고 그것을 비즈니스적으로 캐치한 사업가들이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게 되면서 이러한 양산형 트라이앵글이 꾸준히 지지를 받으며 사랑받아온 것이 2010년이라고 할 수 있다. 로우 리스크, 개런티드 리턴, 적은 위험을 가지고 시작되지만 보장된 수익을 거두는 이 세계 양산형 메타가 이렇게 2010년을 자리잡게 됐다. 2010년대 1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양산형 컨텐츠 이 세계물이 어떻게 자리를 잡아왔는지 한번 생각해봤다. 또 기회가 된다면 2010년 또 다른 메타라고 생각하는 대형 미디어 믹스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다뤄보도록 하겠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것을 고하면서 이상으로 다큐멘터리 융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